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올여름엔 얼마나 무덥고 또 많은 비가 내릴까요? 특히 농가에선 참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장마철에 접어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요, 침수 피해가 속출하기도 하고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는데요. 우리도 이번 주에 제주와 남부지방에 길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필리핀 부근 바다에서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변수인데요. 태풍으로 발달하면 1호 태풍 우디비 된다고 하고요. 우리의 장마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저조한 강수량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물관리도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선 올해 6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또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가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면 가뭄도 해소되고 농작물 피해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을 텐데 자연이 하는 일엔 속수무책이니까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겠죠. 이제부터는 급변하는 날씨 상황을 잘 살피면서 무사히 여름나기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벌써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장맛비 오기 전에 서둘러 수확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음식으로 기억을 남기는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관장님, 한낮에는 이제 정말 더워요. 뜨거운 네, 그렇죠. 날씨인데 벌써 어느새 장마를 대비해야 된다고요? 네, 한동안 풀도 자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물었는데요. 덕분에 좀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서 풀 작업하기는 아주 좀 쉬웠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이제 이른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장마전 수준이 올라오고 있다는 예보가 있어서 도시농부들도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많군요. 어떤 거 먼저 해야 할까요? 장마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가 예보되면 텃밭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이나 양파 같은 데서도 수확이 지금 한창인데요. 텃밭에 마늘과 양파 그리고 긴 비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마늘, 양파 이런 작물들을 물고기 비늘처럼 줄기가 부풀어 오른 채소라고 해서 인경채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는 이제 비늘줄기가 되겠죠. 곧 감자도 수확하게 되는데 감자도 뿌리 채소가 아니라 줄기가 덩어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괴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괴경이요? 네, 이렇게 그래요? 땅 속에서 캐는 채소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잘 말려야 합니다. 수분을 잘 말려야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고 맛도 좋아집니다. 이 과정을 이제 큐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감자는 햇볕을 받으면 파랗게 변색하고 또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건조시키는 장소가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인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는 그늘에다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또 위에 신문지를 덮은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서 이렇게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작물들을 수확해야 해요? 완두콩이나 강낭콩도 꼬투리가 통통하게 익어가는 것을 수확하셔야 합니다. 완두콩이나 강낭콩은 꼬투리에 이렇게 털이 없어서 이렇게 장마에 비가 오면 빗물을 튕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투리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꼬투리 안에서 싹이 나버립니다. 네, 통통한 파란 꼬투리를 바로 따서 꼬투리를 벌려서 콩을 수확하시고 노랗게 마른 꼬투리는 따서 더 말렸다가 꼬투리를 벌려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풋콩은 바로 밥 지을 때 드시면 되고요. 마른 콩은 물에 불려서 밥을 해서 드실 수가 있죠. 네. 풋콩은 바로 냉동 저장을 해서 드실 때마다 차례차례 이렇게 꺼내서 드시면 좋고요. 마른 콩은 잘 골라서 페트병에 저장하였다가 드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냉동 저장을 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벌레라든지 상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콩 꼬투리를 우리가 흔히 이제 콩깍지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예, 눈에 콩깍지 씌었다는 말은 남녀가 만남 초반에 좋은 모습만 보이는 그 시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완두콩이나 강낭콩은 콩깍지 안에 여러 개의 콩이 들어가지만 장마 전에 이제 심는 대두라고 하는 우리 메주콩 종류는 콩깍지 안에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콩알 2개는 콩깍지 밖에 있는 다른 콩은 보이지 않고 함께 있는 상대방만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콩깍지 안에서 2알의 콩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눈에 콩깍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2알의 콩이 알콩달콩. 이게 정말 귀여운 비유인 것 같아요. 자, 이른 장마 전에 서둘러서 수확해야 하는 작물, 그 강낭콩, 완두콩 말고 또 있을까요? 겨울나거나 이른 봄에 심은 쪽파도 캐서 말려두어야 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돼지파라고 불리는 염교, 그다음에 쪽파로 불리는 이제 달롱파라든지 달래파, 그다음에 새머리파와 같이 쪽파처럼 씨앗을 맺지 않는 파 종류는 이렇게 장마 전에 수확해서 잘 말려두었다가 장마가 끝나자마자 7월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지상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것은 수확을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캐서 말리게 되면 이제 휴면에 들어가는데요. 7월 이후 휴면에서 차례차례 깨어나면 그때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휴면이 끝났는지 여부는 새로운 뿌리들이 이렇게 하얗게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씨앗이 상하지 않도록 서둘러 수확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관장님? 네, 지난 주말에는 급하게 부여를 다녀왔는데요. 부여요? 네, 부여에서 수집했던 토종 배추를 채종하기 위해 부여에 심어놨는데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점검하려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봄에 심었거나 월동한 상추, 시금치, 고수, 당근, 무, 배추, 갓 그리고 파와 같은 것들은 씨앗을 수확해야 할 때입니다. 비를 오래 맞으면 씨앗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빗물에 의해서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익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좀 덜 성숙된 씨앗이 있으면 좀 미루다 보면 또 씨앗이 썩거나 상해서 씨앗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지금 딱 씨앗을 수확을 해야겠네요. 예, 이럴 때는 방법이 있는데요. 뿌리째 뽑아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말리는 겁니다. 썩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는 하면 거예요? 잎과 줄기, 뿌리에 있는 수분과 양분으로 덜 여문 씨앗이 익어갑니다. 네. 흔히 이제 후숙이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잎과 줄기 그리고 뿌리가 바삭하게 마를 때까지 말려서 씨앗을 털어서 받으면 씨앗도 활력이 있고 건강한 씨앗이 됩니다. 조선 대파를 예로 들면 꽃이 피어서 이렇게 까맣게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면 꽃을 따서 말리면 됩니다. 네. 큰 대야에 펴서 말리면 까만 씨앗이 차례차례 익어서 벌어져서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씨앗은 2달 정도 휴면 기간이 있어서 바로 파종하면 싹이 안 나니까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파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근데 수확할 게 정말 많네요, 생각보다. 네. 파종할 것들은 비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죠, 관장님?
콩이나 수수와 같은 곡식 종류들이 드디어 이제 파종해야 될 시기를 맞이했는데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 예보되면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비가 온다고 치면 물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골아버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만약 파종을 해야 한다면 별도로 모종을 키워서 비가 그친 다음에 모종으로 심는 방식으로 심어야 합니다. 네. 보식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심어야 하고요. 항상 미리 일기예보를 눈여겨보셨다가 수확과 파종 관련하여 파종하는 시기,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하는 말이 있고요. 맞아요. 또 다른 말로 서울 놈은 장마비가 와도 풍년인 줄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농부들은 장마라고 하는 제5의 계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위에 장마라고 하는 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장마를 잘 준비하고 잘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에는 장마철 작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계속 질문들이 쌓여서 오늘은 부지런히 밀린 질문들 소화해 볼게요. 1208님, 저는 5평을 임대해서 5평을 임대해서 2년차 남편이랑 농사를 하는데 그 씨앗을 호랑이콩 등 9가지나 샀어요. 저도 관장님처럼 비닐을 안 씌우고 풀 뽑고 있습니다. 쏙쏙 잘 뽑히고 재미나요? 수박은 한 개에 하나만 열리나요? 2개 이상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여러 가지 씨앗들을 준비해서 농사 지으시고 있는데요. 2년 차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년 차는 못 모르고 지나가지만 2년 차에는 이제 수확까지 신경 쓰게 되는데요. 네. 수박은 보통 한 포기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달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밑거름을 충분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순지르기를 해주는데 수박은 어미 포기에서 어미 줄기가 있고 아들 줄기, 손자 줄기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네, 아들 줄기에서 달게 하는 게 수박이고요. 그래서 솎아주고서 한 18마디 정도 아들 줄기에 18마디 이상에서 결과하는 착과하는 그런 열매를 수박으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운 어미 포기에 가까운 어미 줄기에 가까운 데서 열리는 수박들은 이렇게 솎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후보 수박을 잘 키워나가면 3개에서 5개까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오, 많이 열리네요. 그래도. 네. 네, 4927님이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께서 계량종 다래나무 묘목을 4년생인데 심어보라고 하셔서 심었는데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달려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열매가 시름시름 떨어지기 시작해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이 나무는 수분수가 없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라고 해주셨네요. 왜 그렇게 시름시름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네. 계량종 다래나무가 보통 이제 수분수가 없어도 되는 품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다래나무는 암구루하고 수구루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암구루 포기에다가 수구루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별도로 수분수가 필요 없는 그런 이제 포기로 만든 게 요즘에 계량종 다래나무 묘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구루의 그 접목한 부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이게 수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부터 했던 가을과 봄 사이에 이 싹이 나오기 전에 영양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영양 관리가 좀 부실할 경우에는 다래나무도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열매를 달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 부족하면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열매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떨궈냅니다. 그럼 영양이 부족한 상황인 거군요. 네, 영양 부족이든지 아니면 수분이 원활하지 않았든지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126님이 달래 수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언제까지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달래가 수확할 수가 없죠.
이제 씨앗이 맺히고 또 뿌리 쪽에서도 새로운 이제 포기들이 생기면서 보통 이제 달래 수확은 3, 4월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늘에 자랐거나 아니면 시설 재배해서 관리하는 그런 달래의 경우에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요. 노지의 경우는 3, 4월에 국한돼서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또 늦가을에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확을 합니다. 되게 그 정해진 게 딱 없는 거네요. 이 달래는 언제 수확하고 저 달래는 언제 수확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종구를 이제 파종하다 보니까 파종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7049님이 오이 잎에 구멍이 나 있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벌레가 먹었을까요? 네. 구멍이 나 있다고 한다면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병에 의해서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가 그게 이제 뚫리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구멍이 나는 경우가 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벌레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김순희 님이 관장님 땅콩은 열매 맺으려고 할 때 무엇이 와서 파헤칠까요? 그물로 덮어주어도 밤새 그 속을 들어가서 다 파서 먹어버리니 수확이 없네요. 무엇이 땅콩을 그리 파헤치는지 답답해요. 또 케일 양배추 벌레가 많은데 천연 비료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땅콩을 누가 그렇게 파헤쳐 먹는 걸까요? 이제 야생 동물들이 땅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 땅콩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소리나 너구리 그다음에 들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큰 동물로는 멧돼지라든지 다 땅콩을 좋아해서 되게 이제 땅콩을 심으신 분들이 이제 그물을 이렇게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소리나 너구리 같은 경우는 힘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빨로 이렇게 그물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 정도로 강해서 좀 강한 메쉬망, 쇠로 된 메쉬망 정도가 아니면 좀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허수아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람개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벌레 이런 야생동물들이 오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일 양배추 벌레가 또 9646님이 질문에도 같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케일이나 이렇게 양배추라든지 이런 곳에 오는 벌레들은 봄벌레 종류는 제게 이제 배추 흰나방 애벌레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요즘에는 그 네. 배추 흰나방 애벌레가 이렇게 케일을 다 갉아먹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눈에 띄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족족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요? 네,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좀 그 허브 작물들을 주변에 이제 식재를 해서 곤충들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골드가 그렇게 같이 심게 되면은 아니면 좀 향기 물질을 향기를 좀 나게 내기. 해주면 좀 피하나 보네요. 네, 그 배추 흰나방 애벌레가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7055님이 고추 및 토마토는 첫 열매를 제거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를 이렇게 제거해야 돼요? 보통 이제 고추는 방아다리에 이제 첫 열매가 맺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생식 성장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포기 자체가 이제 커야 하는 것은 이제 영양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양 성장, 그런 키가 성장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키가 자라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게 되면 성장세가 좀 더뎌져요. 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성장을 먼저 시킨 다음에 수확해야 된다 싶으면 이렇게 좀 첫 열매는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영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도록 제거하는 거군요. 네, 키를 좀 먼저 키워야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5208님이 익산입니다. 저는 화단에 오이, 상추, 가지, 고추, 호박 골고루 심었습니다. 해충이 오이 잎을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색깔이 짙은 회색이면서 건들면 또르르 말아지는 옹굴이란 벌레인데 이건 퇴치하기 좋은 약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옹굴이라는 벌레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근데 회색이면서 건들면 또르르 말아지는 게 쥐며느리하고 아니면 이제 콩벌레라고 하는 공벌레라고 하는 종류인데 아마 이제 좀 이런 공벌레하고 네. 아니면 쥐며느리 종류는 이렇게 오이 잎을 갉아먹지 않고요. 죽은 식물만 먹는 동물이라서 오이 잎을 직접 갉아먹었다 한다면 아마 이제 다른 벌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좀 잡아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퇴치하는 좋은 약을 제가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벌레인지를 한두 마리 이렇게 포획을 해서 근처에 있는 이제 농자재상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9830님, 김포 화성에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고추 옆에 들깨 모종을 심으면 들깨향 때문에 고추벌레가 덜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약간 메리골드랑 같은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들깨향 때문에 이제 좀 덜 생기는데 들깨가 의외로 고추 포기보다 성장세도 빠르고 굉장히 넓게 벌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베개 이렇게 심게 되는 일이 없도록 드문드문 좀 심어주고 심는 간격도 좀 많이 벌려줘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3239님, 요즘 가물어서 그런지 개복숭아 나무에 진딧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쇼츠를 보고 마요네즈와 세제 섞은 걸 뿌려준다고 하시던데 괜찮을까요? 더 좋은 방법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우와, 마요네즈랑 세제 섞는 걸 뿌려주면 진딧물이 덜 생겨요? 네, 난황류라고 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계란 노른자로 만들기도 하고 아예 만들어져 있는 마요네즈나 아니면 주방 세제를 이제 섞는 것을 뿌려주는데요. 이게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개체수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자주 뿌려주셔야 되고요. 예. 아마 2, 3일에 한 번씩은 뿌려줘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좀 관리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또 0505님이 열매가 익어갈 때 금 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쁘게 잘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열매가 익어갈 때쯤에 이렇게 금이 간다는 얘기는 이제 열과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고추라든지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실금처럼 이렇게 하얗게 갈라져요. 네네. 네, 뿌리 작물들도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건 이제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가물다가 갑자기 비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좀 칼슘 영양제를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서 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하나 또 빠르게 한번 볼게요. 8937님, 옥수수 심은 지 50일 정도 됐습니다. 어떤 옷걸음을 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50일 정도 됐으면 아마 이제 허리 정도까지 이제 자랐을 텐데요. 이때부터 이때 이제 옷걸음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퇴비를 좀 충분히 유박이라든지 이런 유기질 퇴비를 좀 충분히 주시고요. 또 한 번 줘야 될 때가 이제 옥수수 수염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이때쯤 또 한 번 이렇게 유박이라든지 이런 유기질 거름을 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8937님, 관장님 덕분에 지난주에 양파 수확했습니다. 저 잘했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양파 수확 축하드려요. 네, 관장님 덕분에 이렇게 잘 수확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답변을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오늘은 음식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식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사례들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먼저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특별한 라디오 광고를 했다면서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이제 식음료나 식재료 브랜드들에서 진행하는 음식 본연의 특징을 주제로 하는 마케팅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산업군에서 음식을 소재로 활용하는 마케팅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B사에서 진행한 특별한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라디오 광고라고 하면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캠페인은 우리가 라디오 채널을 찾을 때 주파수를 돌릴 때 나오는 그 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런 소리 날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치직거리는 잡음 대신에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를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사 매장에서 패티를 굽는 소리를 녹음해서 이 주파수 사이사이에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 문구도 없고 브랜드 이름도 노출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소리만으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고요. 네. 근데 이후에 후속 영상에서 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B사의 패티 굽는 소리였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때부터는 소비자들이 먼저 채널을 돌려가면서 그 소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귀여운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례가 아닌 거죠? 네, 맞아요. 남미에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 이 캠페인의 이름이 플레이밍 그릴 라디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를 담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하나 없이 이 청각만으로도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만들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아무도 쓰지 않는 이 주파수 사이 구간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면서 광고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임팩트는 확실하게 만들었던 똑똑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게요. 네. 정말 생각의 전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틈새를 파고든 마케팅이 정말 인상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요, 향과 맛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 체험형 공간을 일본 육수 브랜드가 좀 활용을 했다면서요? 네. 우리가 국물 요리를 할 때, 요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육수를 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나 멸치, 새우 같은 식재료를 그대로 넣고 끓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팽육수, 코인 육수, 또 이렇게 간편하게 육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물에 한 스푼 타기만 해도 감칠맛이 올라오는 원액이나 가루 제품도 유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일본의 150년 전통의 자연산 건어물 재료만을 활용해서 육수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렇게 전통이 깊은 만큼 장인 정신으로 브랜드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제 취향이 명확한 젊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새로운 전략을 짜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육수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 매장에서는 36가지의 육수 재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나만의 육수팩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우와. 그래서 멸치나 버섯, 다시마 등등 재료를 고르고 나서 거기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와 어떤 스타일의 육수를 만들고 싶은지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육수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는 맛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그쵸.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담백한 육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채소를 많이 넣는다든지, 혹은 풍미가 깊은 육수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어떤 요리에 사용할지 활용 사례들을 알려주면 적합한 재료의 비율을 추천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나만의 육수팩이 제품으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전에 내가 만든 조합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짜 맛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맛보는 것도 가능해서 실패 확률도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브랜드의 육수를 그냥 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료를 고르고 맛보고
또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내가 직접 참여를 하니까 그 젊은 소비자들에게까지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 경험을 제공하는 인상 깊은 사례입니다. 네, 그 아까 라디오 주파수 이용해서 광고한 비사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정경환 님이 주파수 치지직 잡음 대신에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로 광고하다니 좋은 아이디어네요. 광고가 길면 사실 채널을 바꾸게 되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광고 대신에 이런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네. 듣다 보니까 채널 돌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참 재밌는 사례가 많죠. 또 전통적인 브랜드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는 일본 시상식에서 팝업을 열어서 K-팝 팬들의 관심을 또 끌었다고요? 사실 일본 하면은 라멘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나라들의 이제 라면 제품들이 인기가 있기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제 국내 대표의 매운 라면 브랜드 엔사가 일본에서 열렸던 그 골든 디스크 어워즈의 현장에다가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엔사요? 엔사 네, 매운 라면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시상식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K-팝 팬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팬들에게 브랜드와 한국의 라면 맛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봤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라면을 맛보게 하고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엔사 라면상이라는 이 골든 디스크 어워즈의 특별 부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상일까요? 네, 그래서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에게 이 라면상을 수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K-팝과 K-푸드를 동시에 알리려는 이 접점을 만들기 위한 협찬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상을 받았다고 하면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라면이야? 이렇게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그룹의 팬이었다 하더라도 네. 이들이 라면상을 받으니까 그 라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겨울철 일본의 이제 유명 스키장에도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나면 추울 때 따뜻한 국물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일본에서도 이 고객들이 니즈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국물 라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만큼은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매운 라면을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토마토 라면, 탄탄면 등등 현지 맞춤형 메뉴를 개발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현지화하고 매운맛을 좀 덜어낸 덕분에 방문객들의 호응도 얻고 당초 매출 목표 대비해서 150%나 초과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와,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 또 겨울철 현지 문화, 글로벌 K-팝 팬덤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이어나가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춤형 전략이네요. 그 F&B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그 음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카페를 여는 패션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브랜드 이름을 건 카페나 레스토랑은 D사나 G사 같은 성수동에 있는 이런 그 명품 브랜드들이 주로 시도하던 방식이에요. 네.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브랜드가 지향하는 고급스러움과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로 카페나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요. 실제 이 공간들이 음료나 디저트 가격이 일반 카페보다는 훨씬 높기는 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또 낮은 비용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어서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캐주얼 브랜드도 이 카페를 만드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좀 줄어들면서 매장 자체를 판매 공간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티셔츠에 그려진 곰돌이가 마스코트인 브랜드는 카페에서 곰돌이 라떼를 판매하고요. 네. 전 세계에서 국내에 세 번째로 오픈한 스파 브랜드는 카페에서만 파는 특별한 굿즈를 통해서 새로운 매출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경험으로 만드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줄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더 많이 어떻게 팔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 고민이 아니라 판매는 온라인에서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브랜드와 교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분을 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최근 패션 브랜드들이 카페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른 산업이라고 해도 오프라인 매장이 식음 공간을 겸비한 새로운 장소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카페 어딜 가든 사람이 참 많던데 네.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정말 교감도 되고 네.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국내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미국을 겨냥해서 한정판 음료를 출시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네, 국내 한 화장품 브랜드가 입술 전용 마스크팩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 이름이 버블티 컬렉션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름 자체도 음료가 들어가는데 종류도 말차 밀크티, 타로 밀크티처럼 네, 실제 버블티에서 착안한 컨셉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제품 색상 그리고 향까지 이 버블티 맛을 떠올리게 해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는데 그럼 말차면은 초록색, 타로면 보라색 이런 식으로 네, 했을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신제품을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눈 딱 떠오르게 이제 만들었고 또 미국 현지에서는 이 인기 버블티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동일한 맛의 진짜 버블티 음료를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정판 세트에는 버블티 그리고 키링 그리고 이 컨셉의 립 마스크 제품을 포함해서 특별함을 더했는데 이 제품의 패키지 역시 버블이 그려진 종이컵으로 만들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립 마스크 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화장품이 아니라 이건 버블티다라는 음식의 세계관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녹차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더 인기를 끈 이유가 미국 Z세대 사이에서 말차가 굉장히 유행하는 트렌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건강음료 트렌드의 대표 주자로 녹차가 꼽히고 있고 인기 있는 음료뿐만 아니라 그래서 색조 화장품 컬러도 초록색일 정도로 SNS에 말차가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최신 트렌드를 신제품에 녹여내서 미국의 젊은 층을 겨냥한 이 전략적 마케팅을 펼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천하제일 토마토 대회를 개최한 브랜드도 있다고 해요. 토마토 농가에서 진행한 이벤트인가요? 아마 대회 이름만 들으면 농가나 농식품 브랜드가 열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 굉장히 작은 향수 브랜드에서 주최를 했어요. 향수요? 네, 토마토 향의 향수를 출시를 하면서 이 천하제일 토마토 대회 이벤트를 열어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토마토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네, 토마토 모양의 인형,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는데 1등을 한 분은 토마토 색깔로 염색을 한 참가자의 게시물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벤트 공지 게시물 조회수가 342만 회를 넘었거든요. 와. 근데 이 브랜드의 팔로워 수가 830명이었어요. 네, 이렇게 팬이 많지 않은 신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음식, 토마토라는 소재 덕분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탄 건데요. 그러네요. 제대로 마케팅 성공했네요. 네, 그래서 팬이 없는 신규 브랜드일지라도 음식이 내 제품과 연관돼 있다면 좀 음식을 소재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브랜드는 낯설어도 음식엔 익숙한 누군가가 새로운 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재밌는 사례였어요. 관심이 저절로 가잖아요. 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는 가벼운 우산 하나 챙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